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체 사회를 맡은 진행 사회를 맡은 통일연구원 홍석훈 연구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국내외 연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매너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통역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통역기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으로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하단 아이콘 중 언어 선택에서 국문 또는 영어를 선택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사에는 통일연구원 고유원 원장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장 고유환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및 전문가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며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 즉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또 한 번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한미 간 정책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 왔고 외교부에서 오늘 회의를 후원해 주신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미 양국 간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소통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가 양국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모쪼록 오늘 회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회의의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1세션의 연사분들은 무대로 착석 부탁드립니다. 제1세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번 세션의 자장은 통일연구원 고유현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본 세션에 통일연구원 고유한 원장님께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성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님께서 조금 늦으셔서 통일연구원 고유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에는 갑작스러운 가을 비가 쏟아져서 교통 사정이 원활치 못해서 이종석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1세션을 제가 하고 2세션을 이정수 장관님 오시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먼저 1세션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1세션의 주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망입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대통령이 유사시에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른 미국 국내 현안이 많아서 한반도 현안이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지난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노딜로 이제 교착 국면에 빠졌고 미국의 대선이라는 변수가 작동하면서 교착 국면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 이후에 이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제 본격화할 수 있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서 1세션에서 다뤄보겠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진 선거인단 수라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제 거의 당선인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고 있지 않고 또 공식적으로도 당선이 이제 선언되지 않은 그런 약간의 과정에 있긴 하지만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로 두고 오늘 회의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발표는 통일연구원 민태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겠는데요. 민태원 연구위원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화상으로 연결돼서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미국 연결되나요? 네, 그러면 민태원 박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간은 네. 10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Hello, I'm Tae Eun-min from Kenya. Before I give my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having me here in this important conference where the experts and public opinion leaders on U.S.-Korea relations get together to discuss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the excellent translator today, so I'm going to give my presentation in Korean. 안녕하세요. 제가 고유한 원장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대선 이후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오늘 회의의 첫 번째 연사인 관계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해야 될 어떤 이슈를 플로어에 던진다라는 의미에서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약 10분 정도여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짧아서 제가 일단 먼저 바이든에 대한 한반도 정책을 간단히 전망하고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당선자가 밝힌 핵심 정책은 코로나19 대응, 경기 회복, 인종 갈등 해결,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이러한 핵심 정책 기조 아래 바이든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 무대에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선 기간 내내 제시해온 것을 동맹 강화, 그다음 다자주의 외교, 실무자 중심의 상향식 외교입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식 외교 뒤집기 또는 오바마 정책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외교 정책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인데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동맹 관계 강화, 다자주의 외교, 실무자 중심의 상향식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바이든의 대북 정책을 전망해 보면 한마디로 수정된 전략적 인내와 대북 제재 유지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부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변화 없이는 6자 회담이나 북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고 또 사실상 핵을 가진 현재 북한의 핵 문제는 대화 없이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박과 실무자급 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제재 면제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이러한 맥락에서 바이든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미중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의 동참은 다소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바이든이 지향한다고 하는 다자주의 외교 방식으로는 좀 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참여도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6자 또는 4자 또는 6자 회담과 같은 다자주의 외교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바이든 정부의 한미 관계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방향은 동맹 강화의 기치 아래 미국의 이축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 간 주요 사안은 미군 철수 문제, 한미 연합 훈련, 그다음 방위비 분담, 전자권 환수, 종전선언, 평화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했던 방식처럼 동맹 압박용으로 주한미군을 철수 감수시킬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를 볼 때 감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주동 미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바이든 측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 감축은 사실 트럼프의 동맹 정책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감축에는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번 대선 정당 강령을 보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해외 기준금 감수에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방위와 국방 문제에 미국의 위상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선거 기간 동안 여러 매체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군비, 즉 military spending을 전통적인 전쟁보다 우주나 사이버 안보에 더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해석하자면 필요에 따라서
전통적인 안보 방식인 해외 주둔군의 감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높은 수준의 인상은 어느 정도 적어도 우리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재임 당시에 그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 제공에 무임승차한다라고 평가한 적도 있고 현재 코비드 19으로 그 다른 나라 국방에 들어가는 미 국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시킬 어떤 명분을 충분히 바이든 정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그 현재 그 한미 관계에서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 종전선언, 그다음에 평화체제에 대해서도 사실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우선 종전선언을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로는 일단 그 중국 견제 차원에서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엔사령부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전자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상당히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 우선 과제로 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그 바이든이 여러 차례 밝혔지만 대북 정책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바이든이 귀를 기울이게 된 미국의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제 판단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대북 제재 해제, 비핵화, 그다음 재래식 군축, 대륙간 중단거리 미사일 감축, 북한의 인권 개선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이런 수준과 차원이 다른 이들 문제를 동시에 그 접근하는 방식인 한국의 평화체제 정책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적 인식의 밑바탕에는 북한의 정치체제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로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및 북핵 문제를 미국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가 서로 충분히 협의하면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 특히 평화협정 체결의 어떤 선결 조건으로 하는 미국의 입장을 조금 변화하는 것이, 그 선결 조건으로 하는 미국의 입장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꼭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 조건이라기보다는 두 개를 같이 추진하는 어떤 방식을 서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향후 한미 관계,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특히 한국 내에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바이든 정부는 경험이 많은 실무자 중심의 전통적인 어떤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적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의 무역 정책이나 기후 변화 및 환경 에너지 정책과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간 협업 공간이 많다는 점도 저는 한미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좋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사실 바이든 정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현재 한미 간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북한 비핵화가 우리에게 안보 이상의 사안임을 미국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미 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북핵 문제를 안보 문제로 다소 좁게 이해하는 미국의 시각과 북핵 문제를 남한의 공존, 그 다음에 한반도 통일, 나아가 적극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의 과정으로
보고 접근하는 우리 한국 정부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요소와 또 하나 어떤 이러한 그 어려움, 이런 긍정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현안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양측에 제가 정책 제안을 좀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제출한 발표문에는 뭐 이런저런 많은 것을 썼지만 일단 제가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직후 아마 코비드-19으로 인한 내상 극복과 미국의 양극화 문제 해결,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단결했던 민주당 내 급진파와 온건파의 갈등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정치에 주력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대중정책과 이란 협정 복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가 아마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미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모두가 북핵 문제를 주요 의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쌍방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 하에서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을 설계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저희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은 뭐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조급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북미 관계 개선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전제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한국 정부의 경우에 북미 관계 개선 추진에 앞서서 한미 앞에 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남북 대화 추진 노력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당선자가 조건이 맞으면 북한과 만날 의사가 있다라는 그 입장은 밝혔지만 그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미가 만날 조건을 선제적으로 구성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든이 원하는 그 한미 동맹 및 한미 관계 강화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 한국 정부가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많이 논의해왔던 대로 한국은 중국이 무역 보복 등 경제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해서 관련 외교 및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미국도 미중 관계에서 한국에게 어떤 정책적 선택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보상 또는 대안으로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는 그 동맹국가의 어떤 연대 강화를 강조하는 바이든이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요구할 때 제시할 일관된 네트워크 참여 원칙과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가 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우리 정부가 RCEP는 중국이 주도한 협정이 아니고 아세안이 주도한 협정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설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또는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에는 안 들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또는 다자협의체 참여 원칙을 잘 마련해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 협의체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한국과 미국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하나 하고 싶은 어떤 제언은
사실 동맹관계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세련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관련 대책이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저는 국내 여론에 대한, 즉 한국 국내 여론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회복을 어떤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때 국내 여론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결정하는 하더라도 정부는 정부적으로 여론은 그에 따라가는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의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하게 최근 북한에 대해서 회의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선 전후, 미국 대선 전후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과 조율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북한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양국의 대북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요약하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가 서로 원하는 동맹 강화의 모습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서로 공유하는 한미동맹 강화의 모습을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서로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수라고 할까요? 아니면 오판을 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그 국내외적으로 또 그다음에 서로 양국의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태현 박사님, 미국에 가 계시니까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은데요. 내용은 신중하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좀, 여러 현안들을 다뤄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급하게 이제 사회를 보면서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못 하신 말씀은 충분히 또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리 카지나리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시간은 15분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kay, well, thank you. And it's great to see everybody, at least virtually in this format. I hope everybody is doing well and staying safe in these troubling times. My presentation is, I think, going to accompany nicely the prior speaker and a lot of similar points. Obviously, I come at this from a U.S. perspective, being based in Washington, D.C. I'm more on the conservative Republican side of things, so I have, I look at things from that lens, which I hope will be helpful for our discussion today. But I want to talk about sort of the paradox we're in right now when it comes to a Joe Biden administration taking office. And this question, I think a lot of people have talked about, I think the prior speaker hinted at this quite a bit, and I'm sure others are going to say this as well, is I think a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have a priorities problem. And this is really something I want to hone in on in my discussion and then talk about the things that we can do within the alliance, things that South Korea can do, and things ultimatel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can do to foster this peace regime that many of us are eager to see on the Korean Peninsula, to try and draw North Korea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o make some meaningful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ut it's this priority paradox I really, really want to hone in on, because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of all that we are going to have trouble with and have trouble trying to overcome. So with that, I want to talk a little bit about first where we ar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domestic challenges that we have, because they are obviously going to have a very big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I think the first one is a very obvious problem that we have right now. President Donald Trump has not conceded the election. And in many respects, that freezes a lot of the things that would happen when we talk about a transition, when we talk about all the various political actors being frozen in what they're going to do. And to be quite frank, the amount of chaos that creates in the US political system, internationally, just on so many different levels that you can possibly understand. Now, I think it's presumed that President Trump will at some point concede when
all of his different legal options have run their course. It seems like they are very rapidly running out. There's a lot of other experts who are have much more expertise in U.S. domestic politics than I do that say that he will eventually end his, dispute on all this in mid-December when the Electoral College meets. I'm not certain. But right now, all of us are basically on hold until this situation is resolved. And I bring this up, and it might seem like a very obvious point, but it puts all of us basically on hold, trying to figure out where things are going to go when this is not resolved. So obviously, this is a very unorthodox situation. We can all make very, I think, smart judgments of why President Trump is doing this. Maybe he's trying to set himself up for 2024. Maybe he's trying to build political capital to build his own Fox News type network. I'm not really sure. I don't want to speculate, but this is something I think we have to talk about and put on the table because it holds everything up essentially. So that's first. Second, and I think the other speaker had talked about this a little bit, is I think we have to talk about the coronavirus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today as it stands and where it's going, because this is going to be Joe Biden's greatest challenge. When we talk about this paradox of priorities, this is going to be Joe Biden's biggest priority. It is going to take up 95% of all his time for the first few months until a vaccine is widely distribut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is going to take time. The United States has 330 million people. It is going to take a lot of time to achieve something like herd immunity. So I think we have to recognize that, understand that pretty much everything else is going to be on hold until this situation is at least stabilized. I mean, right now, I'm sure many of you know the numbers in the United States. They're nothing like Korea. In South Korea today, there's a lot of angst in fear because you're over 300 cases today. Well, in the United States, today, I think we're at 159,000 cases. In earlier days, just a few days ago, we were close to, I think, 189,000 cases or something like that. Just actually in the last few days, I talked to a retired CDC official, and what he explained to me is his prediction was if things are not mitigated, if we do not take more steps in the United States to try and get this pandemic under control, his prediction is we could be at 350,000 cases per day on January 20th when Joe Biden takes the oath of office. That's astounding. That is something I never thought I would see in my lifetime. I never did. So this is where Joe Biden is going to have to step into the Oval Office and take control of this pandemic. And right now,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t coordinati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Biden is not getting the daily presidential briefings. He does not have a good sense of where things are going besides reading the news or whatever, information that he may be getting. So this is going to be job one for Joe Biden. And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for him to do anything else. To pick up on that point, we also have to keep in mind, as the different states are now taking more control of trying to contain the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they are starting to move more towards, if you want to call them lockdowns, mitigation strategies, however you want to phrase them. I live in Maryland, and we are actually moving back to what's called phase 2, meaning indoor dining has been massively curtailed. Other municipalities in my state are closing different things up, and that creates economic impacts. So it seems to me that Joe Biden, after he starts putting in his pandemic strategy, he's going to need an economic strategy. He's probably going to have to push through a stimulus. That is going to take up a lot of bandwidth. So I think we have to think about the pandemic as mission one for Joe Biden. And that leaves very left in terms of foreign affairs. Never mind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nything else. I think if any advisor who'd be talking to Joe Biden right now and talking to him on foreign affairs is going to say to him, you should probably handle the things that will have the greatest impact for the country first, things that are on your domestic agenda, and work through those things. And I think the first thing in foreign affairs that he's going to do is he's probably going to re-sign the United States back up to the Paris Climate Accords. He's been very vocal on that he was going to do that. So I think that's very clear. I think probably the next thing that he would try to do is try to reconstitute JCPOA in some meaningful way, whether re-sign up to what's left, although there isn't many years left on that deal. Maybe he does that. Maybe he starts renegotiating with the Iranians, trying to rebuild relations there. So it's pretty clear that that's something he's going to do. And then obviously the U.S. competition with China, I think,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very big and on his agenda.
After that, I think that's where sort of Korea falls into place, which is very unfortunate, I think, for all of us, and probably a little frustrating, but I think these are the realities that we need to look at square in the face as we're trying to figure out where Joe Biden will go and what things that, you know, Seoul can do in this environment. With that said, I think I'd like to just make maybe a few observations on things that Seoul can do constructively right now as we're waiting for things to sort of shake out domestic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know, where constructively we can go from here. One thing I've said, and I've said it in public many times in op-eds, different interviews, is what Seoul should do now is try to set the table, to try to foster an environment in East Asia that is conducive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when they are looking around the world to set their priorities, to look to create a someplace that they can make sort of meaningful historical progress for Joe Biden. Because let's face it, every president wants to do that. They want to have their page in history. So what things can Seoul do? Well, I think the first thing, I think it's painfully obvious, is for Seoul to use whatever connections, anything that it can do to get to North Korea and say, look, any provocation right now is going to be extremely unhelpful. And they've been telegraphing that in the press, and I think that's a really good thing. But I think they need to go a little bit beyond the, you know, the don't launch an ICBM, don't test a nuclear weapon. I think we need to say, or for Seoul to say, no more, please don't launch any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no intermediate-range missiles, no short-range, no missiles of any kind. You don't want to scare of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thinking, well, we have a lot of other priorities right now. Why invest the little time that we have in foreign affairs into this issue if we don't think we're going to get the payback that we need for this issue? So I think that's the first thing that Seoul can do. Now, it's going to be tempting for Pyongyang to want to push the envelope. I mean, historically, this is something they have done many times over. I think many analysts think that this is what they are going to do. I'm not entirely convinced, but I think if Seoul can make that case, I think it sets the table quite nicely if that is something we're going to do. T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 think we can do right now. There are other things that could be helpful if North Korea is listening. It's not entirely clear to me that they are listening to Seoul at the moment, at least according to the press reports, they're not. But if they were, I think it would be constructive that it's very clear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to have meaningful working level talks. I think that's a great idea. You could only get so far in leader to leader summits. So I think one thing that Seoul might want to throw out there as a suggestion, again, if the North Koreans are listening, is to say, pick an interlocutor, pick somebody that would be the head of that North Korea portfolio that Kim Jong-un respects, trusts, and can delegate some meaningful authority to. So when we have working level talks, the North Koreans are not just reading from a script and then the talks are meaningless because that person does not have any ability to make any decisions. So I think the obvious choices, I think would be Kim's sister, I think would be probably a really, really smart person to pick. Choi Sun-hee would be a really smart person to pick. And then maybe if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willing and Seoul could act as that bridge, maybe you could have a first meeting along the DMZ to have a sort of a get to know you meeting to see if the agendas are at least somewhat aligned and go from there. I think that would be a smart way to go. Just talking very quickly about the alliance. Look, under a Joe Biden administration,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problems about SMA. I mean, look, I think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did in terms of asking initially for $5 billion for burden sharing was absolutely ridiculous and quite sad, to be honest with you. I agre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be talking with allies and partners to pay their fair share, but I don't think that is South Korea. I don't think that is a country that has one of those modern militaries on the planet that spends billions of dollars per year buying things like the F-35 stealth fighter and other pieces of military hardware. It is the country you look at in that type of scenario. You look to NATO countries, Germany specifically, in those type of scenarios. So I think the SMA issue is going to be resolved pretty quickly. Who knows, maybe in the first 100 days if we're lucky, but I think that's off the table for the alliance. OPCON,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story, but not in terms of something that is going to be leveraged or
or something that's negative to the alliance. I think a Biden administration would look at this in terms of pure operational capacity. You know, are the tools necessary there for Seoul to take the lead in OPCON? If they are, I think that they will move at a rather smooth pace. If, let's say, COVID-19, if we have more problems because of that, operationally it's just not going to work and it can endanger the alliance, maybe we move that back a few months. But again, done in a positive way, not a negative way that's used for leverage or trying to get more concessions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 think those days are over. And I think very broadly, I think you will have a much stronger US ROK alliance. Now, will there be differences on North Korea policy? I think if you look at the Obama administration, I know a lot of us are doing that and sort of relearning that history, if you will. A lot of people are concerned and worried. I would just close on this point. I think the United States, when it comes to its policy in the Asia Pacific, is going to focus on China. I think there's been a sea change here in Washington. I remember when I first came to Washington a little bit less than a decade ago, it was sort of split 50-50 between hawks and doves. Now, there's one thing that Democrats and Republicans agree on. We're all worried about China. So I think it's very clear that Joe Biden will make China his first priority in the Asia Pacific. And that leaves a lot of difficult choice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hat I always worry about is the Chinese will basically use North Korea as a wedge issue, weaponize it, if you will. And anytime we have challenges with China, I always worry that the Chinese will just weaken the sanctions that they've done many times before, and we lose leverage. And this has always been the structural problem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maximum pressure policy. China has to enforce it, and they'll have to enforce the bulk of any sanctions that we put on North Korea. So I think these are things that we have to think about as we're thinking forward on what Joe Biden will do. And if he is going to focus on China, he is going to need to figure out a way to move forward on North Korea that is going to be different than a lot of other US presidents. Now, I don't think he's going to give up on denuclearization. I think that's politically impossible probably for any US president. But I would say that I think that the smart thing would be to do is to move denuclearization towards the end game when you're trying to normaliz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 find ways at arms control and finding ways to lessen tensions. I think you have to do that first. Then we can talk about these more difficult problems like denuclearization. But talking about them first, as you can see, it hasn't worked out so well. So I think I'll leave it there. Thank you. 예, 카자니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사회가 바뀌어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본래 제가 오늘 사회 보기로 한 세종연구소의 이종석입니다. 한국에서 오늘 서울에서 비가 많이 와서 북핵 문제가 교착돼서 우리가 굉장히 답답한데 그거 못지않게 교통 체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사회 봐주신 저 대신에 사회를 봐주신 고유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와서 제가 다른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계속 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민 박사님 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홍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북한이 바이든 새로운 정부에게 어떤 대미 전략을 취할지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앞서 두 분의 발표가 상당히 신중한 접근, 또 다소 좀 비관적인 접근까지 다 포함된 좀 약간 보수적 그 전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 두 분의 그 전망에 대해 상당히 존중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중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의지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의지적으로 좀 더 가능성 높게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 적극적인 좀 해석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이 예측하신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짧게 한번 제 관점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 관여를 통한 단계적 위협 감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 초기에 상당한 탐색전이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 관여를 통한 단계적 위협 감소 형식으로 대북 접근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향점 측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든 개인적 관계에 의존해서 굉장히 서투르고 결핍된 대북 전략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반대, 굉장히 촘촘하게 또는 한편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한편에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세련된 외교술, 이걸 상당히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정책 수립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의회와의 소통 문제, 그 다음에 각 부처 간의 소통 문제, 또 한국이나 기타 동맹국 간의 소통에서 상당 부분 부실했던 측면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바이든 정부는 상당 부분 의회와의 소통, 부처 간의 소통, 한국이나 동맹국과의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심지어는 상당히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견 청취를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르게 많은 부분 성취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비현실적인 빅딜을 지향하고 가급적이면 북미가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중간지대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전통적인 민주당의 접근 방식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태도와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좀 더 세련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북핵 인식을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앞서 분들은 뭐 대북 제재 계속 유지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초기에 좀 어떤 부분에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탐색전은 어쩔 수 있겠지만, 비확산,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든 외교적인 압박을 하고 비확산 방안을 내놓고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확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핵군축 방식으로 결국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안에서 완성된다는 개념보다는 일단 시작 시점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것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북핵 접근 자체가 비확산 중심의 접근이었죠. 근데 이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민주당 정부 자신이 더 많은 부분 북핵 접근에 있어서 적극적이었는데, 자신들이 평가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실패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 역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이미 비핵화라는 관점보다는 군축의 관점에서 논리와 합의 구도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 2018년 이후에 6.12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나왔던 북한의 담화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 구도는 대부분 군축의 관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위 상호 신뢰의 관점에서 서로 상호 안전보장을 교환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 군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확산 관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잘 읽지 못했거나 북한의 의도 자체를 간파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애써 이것을 비핵화라는 것으로 그냥 뭉뚱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북한의 논리조차도 이미 사실상 핵군축의 논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강압적 외교를 통한 비확산 중심의 어떤 접근이 과연 현실적으로 30년 동안 성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향후 가능하겠느냐, 좀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적 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간파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협력적인 핵군축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협력적 핵군축이라는 것은 비핵화의 현실론입니다. 현실론. 그러니까 단기적인 빅딜하고 신속한 비핵화, 소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호흡에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위협 감소를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 존재하는 위협을 줄이는 어떤 실질적인 과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2021년 상반기에서 가을 정도까지는 어떻든 북한의 행동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으로 가겠지만,
어떻든 임기 내, 그러니까 그 내년 가을 이후에 상당 수준의 한국의 의견과 한국의 구상들이 반영이 좀 되고 주변 국가의 여러 가지 소통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임기 내 핵군축 협상을 위한 일종의 어떤 시발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고 단계적인 초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성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든 거친 방식이었고 우리가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일정 부분 화해, 대화 모드로 전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일단 중단시킨 성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갑작스럽게 계속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대치와 긴장 국면을 다시 조성한다. 이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맹국을 존중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동맹국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하는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이 과연 그런 과거로 회귀되는 제재 위주, 그리고 압박 강화 위주의 정책을 과연 가만둘 수 있느냐. 상당 부분 동맹의 입장을 상당히 개진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을 바이든 정부가 과연 무시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과거를 회귀할 것이다라고 보는 방식은 좀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관점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접근 방식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 관여를 통해서 관리하고 안전적인 협상틀을 구축하는 목표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핵군축 자체를 완성하거나 굉장히 큰 어떤 딜을 만들어낸다는 개념보다는 핵군축의 협상틀을 만들어내는데 아마 이 바이든 정부의 상당 부분 임기 내 성과로 그것이 유지돼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시기에 체결됐다기보다 합의된 북미 합의를 과연 계승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일정 부분 존중하고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메시지가 갖는 파급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북한이 이 계승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바이든 정부의 메시지에 따라서 상당히 북한이 대미 전략을 취하는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이것을 모를 리 없고 이 과정에서 이것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원점으로 회귀시켜서 완전히 무 상태에서 간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책 순위에 있어서도 그 굉장히 늦게 뭐 국내적인 문제라든가 코로나 문제 여러 가지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이란 협정이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후순위에 밀리거나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 상당히 존중될 만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속도의 대북 정책 라인 인선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속한 대북 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이 갖는 역할을 상당 부분 중요시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외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앞서 그 다양한 그 발표자들이 얘기하셨지만 이란 핵협정이라든가 미중 전략 경쟁 구도라든가 여러 가지와 관련된 사안들이 대외적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꼭 나열적인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동시적으로 진행 가능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북 정책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릴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협상 방식에 있어서도 바이든 정부는 아마 다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자적으로 공감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협상 구도 자체는 북미 직접 대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과거와 같은 다자 협상 구도는 만들어지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관련된 이유는 제가 이후에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당 부분 군축 협상 틀을 이제 만약에 조율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은 양자와 다자 스케일 두 개를 다 병행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향식이 기본이겠지만 일정 단계에서 정상 합의를 결합시키는 방식이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대북 제재 측면에서도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유엔 제재 중심으로 이행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매년 되었던 추가적인 미국의 독자 제재는 상당 부분 대화가 시작된다면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내의 특히 대북 외교 안보 라인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망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은 동아시아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군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면은 군축 그룹이 갖고 있는 상당한 그 아이디어들이 저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제 물론 이제 그 대선 토론 과정이 다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 군축 그룹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군축 그룹에 있는 지금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스티븐 비건 대표가 소위 이제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균형 잡힌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뭔가 일정한 좀 변화를 모색할 때 이 군축 그룹 전문가들을 상당 부분 많이 접촉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군축급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스티븐 비건의 유연성이나 균형 잡힌 것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현재의 정부에도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쳤던 일부의 사람들이 상당 부분 군축그룹의 핵심을 형성하면서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 역시도 상당히 신중하게 이 그룹들은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압박 위주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북 제재를 계속적으로 추가 제재를 발동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남북 관계 역시도 상당히 동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남북 합의를 인정해주고 전략적으로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숨통을 트여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이 제재의 원칙을 갖다 완전히 파기하거나 원칙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합의 존중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한 바로 연결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북한의 대미 전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크게 판단 기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할지 우선 북미의 기존 합의나 협상 구도를 과연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접근 방식은 바이든 정부가 바뀔 수는 있어도 기존에 합의됐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전면적으로 부정적으로 재검토한다든가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경우에 북한의 대미 전략의 변동폭은 상당 부분 초기에 아주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북 정책 라인의 인선 및 대북 발언들도 상당히 유의미 있게 아마 북한이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발언들을 통해서 제재 압박 중심의 정책, 기존 정책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군축 중심의 비핵화 현실론을 갈 것이냐를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미연합훈련은 다 아시다시피 4.27 남북 합의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북미 합의에도 나름대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올해 안에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을 어떻게 수립할지 그리고 내년 3, 4월에 한미연합 시즌 그다음에 8월의 시즌을 어떤 방식으로 바이든 정부가 태도를 취할지에 따라서 북한이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의 폭은 상당히 넓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미국의 태도 역시도 중요하게 바이든 정부를 판단하는 아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 제재 추가 조치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이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엔을 경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독자적인 방식으로 계속 인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바이든 정부 평가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미 전략을 전반적으로 예상해 보면은 아마 기존 북미 합의를 상당히 계승한다는 전제 아래서 대북 안전보장을 포함하는 핵군축 접근 방식으로 북한이 상당 부분 미국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3, 4월에 한미연합 시즌을 미국이 잘 관리해서 넘긴다면 그것이 굉장히 적극적인 신호, 좋은 신호로 북한에게 닿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물밑 접촉을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든 그것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2021년은 북한식의 전략적 기다림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극적인 전략적인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 부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와 반대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계승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또 비협상적인 태도를 만약에 일정 기간 취한다면은
대미 전략 차원에서 이것을 아주 전면적으로 대미 전략을 재조정하는 방식의 행동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당연히 핵미사일 실험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실질적인 핵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수준을 높이는, 소위 이제 군사적 전략적 제휴 수준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거 미국 정부가 했던 합의를 계승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책적 우선순위로 관심을 보여주느냐, 협상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조속하게 취해야 되는 행동들이라고 보고요. 대남 정책 차원에서는 한국의 적극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어떻든 바이든 정부가 2021년 한 해 동안에 대북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가 상당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대남 화해 무드 조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내년 하반기면은 한국의 대선 국면이 상당 부분 이제 고제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북한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거는 기대, 그리고 차기 남한 정부에 거는 기대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상당 부분 여당을 또 선호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 대남 화해 모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못다한 얘기는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어떤 대북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북한의 어떤 대응에 대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세 분의 토론자가 토론하시는데 저한테 맡겨진 시간이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20분까지고 지금 불과 20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활발한 이제 주고받기 토론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각각의 토론자들이 6분 정도 이내에서 그 토론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워싱턴 타임스의 그 가이 테일러 팀장님부터 그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Hi, I'm very flattered to be here. I want to just say thank you to the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 say that on behalf of the Washington Times newspaper, but also as an American journalist who's benefited over the years from the discussions that the Institute presents. It's really just an honor to have a chance to offer remarks in this forum. And I really can't say enough how valuable these discussions are to not just South Korean civil society, but to American civil society. So thank you. I'm coming at this from perhaps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most. I'm one of the journalists who writes tens of thousands of words of newspaper copy following the day-to-day and month-to-month evolutions of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with a particular focus on U.S. policy towards those evolutions. And I'm speaking literally with hundreds of people involved on all sides of the issues, whether it's Steve Biegun or Mike Pompeo in the last couple of years, Moon Jae-in's advisors in Seoul, high-level North Korean defectors, including some who've ended up in Washington, all to try and present informed and factual articles that stir smart and meaningful debate. So I'm going to try to be succinct as possible in my brief remarks this morning. The first thing I'd like to draw attention to that I haven't heard the other speakers mention yet is this need to be realistic about the depths of the current stall in denuclearization talks. I'm talking not just about the Trump-Kim or the US-North Korea stall, but also the South Korea-North Korea stall and the stall of the Pyongyang agreement. And let's be honest, for those of you in the know, the drying up of every diplomatic back channel. I'm talking about the clandestine ones between Washington, the Washington Seoul side and the Pyongyang side. This stall in talks and drying up in channels has now lasted for more than 20 months. That is a long time, considering that the contemporary wave of diplomacy was first set in motion with the overtures both sides engaged in during the February 2018 Winter Olympics in Seoul.
and that the actual talks, including the Singapore summit, Hanoi summit, and the June 2019 handshake meeting in the DMZ, and essentially all working level activities that surrounded those events, all of that occurred in a period of just 16 months. So in other words, the current period of stall has now gone on for longer than the talks themselves did. And as this stall has dragged on, we've all had ample time to digest the basic reality that Kim Jong-un's regime has continued to clandestinely advance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y, as well as the capacity to field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arheads in basically blatant violation of decades of past agreements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o it's against that backdrop that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must decide how it intends to proceed. Joe Biden will be sworn in as American president in January. The transition of power is always the weakest link in a democracy, but it's going to happen. So I think if we can stay focused, the major question is how quickly will his administration move on North Korea policy? Will it have the bandwidth to do very much between now and early 2021? Given the pandemic, the US, and global economic crises, I tend to agree with Harry Kazianis, who we heard from earlier, that the risks are pretty high that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going to be stuck on the back burner for months. But there are some possible paths forward that must be taken quickly to avoid a major escalation in the face of what I think are very possible or likely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the interim. So I think we have to think about where rubber actually meets the road. And the first move for a Biden administration should be the issuance of a firm and clear statement that Washington in a Biden era will not only elevate sanctions pressure and may even respond militarily if the Kim regime conducts a nuclear detonation test or test launches one of the new road mobile ICBMs that it rolled out at the recent Workers' Party 75th anniversary parade. The next move for a Biden administration will be to act very quickly toward appointing a new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and to name a team of officials and advisors who will work with that representative. This has got to be done publicly. It's got to be separate or alongside the nomination of the next U.S. Secretary of State. Picking the right team is going to send a clear message, a clear signal to Pyongyang of the new administration's focus and intentions. And the common thinking in Washington right now is that Trump deserves some credit for trying something new and developing a one-on-one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that this tactic is going to fall by the wayside in a Biden era. But I don't know if that's entirely true. I think the new administration could actually send a positive signal by echoing the sentiment that President Trump conveyed in a private letter to Kim Jong-un in March, that the U.S. is willing to help North Korea expand its medical capabilities in the battle against COVID-19 and potential future pandemics. Regardless of what might come of such an overture, it will present an opportunity for a potentially positive rather than hostile, a potentially positive communication from the North Koreans to the new leadership in Washington, and that could be a big deal. Couple of more very quick points, and I'm just about done here. The next thing, and this is potentially controversial because of this anti-China narrative that's currently being embraced by both parties in Washington lately. But the new administration could do some soul searching, I think, and recognize that Beijing's calculus towards North Korea and the Kim regime is shifting. And it may well have evolved quite a bit over the past 4 years. In other words, U.S. officials might signal their newfound understanding that Chinese officials do not control Kim Jong-un like a puppet on a string, and that China may truly be more aligned with Washington
than not, really, toward the goal of ridding North Korea of its nuclear weapons, if only because such a development might result in the reduction of the U.S. military footprint in Northeast Asia, something that China very much wants to see happen. I'm not saying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or will turn soft on China or should pander to Beijing. But I think Washington must keep an open mind about finding ways to redefine China's role in getting North Korea to denuclearize. America needs now to sharpen and tighten its communications with China on this specific matter, rather than leave China on the sidelines of any re-engagement. The new administration might send its new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on a public visit to China first. We would all do well to consider what such a move might signal and how Pyongyang might respond. Finally, and although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new administration could move swiftly to mop up some of these stains that are marring the U.S.-ROK alliance, and really signaling to Pyongyang that the first 2 years of a Biden White House, which will overlap the final 2 years of a Moon Jae-in Blue House, will be a period of lockstep strategic focu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at has been frankly lacking during the past 20 months. In essence, the new administration might signal that, U.S.-ROK negotiations on things like the SMA or defense cost sharing will no longer be a matter of public spectacle that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and others can exploit, nor will the speculation that we've seen in recent years that America might suddenly remove its troops from the peninsula prior to the achievement o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by the North.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Washington, regardless of who is president, must rally to focus the next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bandwidth on the North Korea issue. It was focused during Mr. Trump's first 2 years and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at got us to the historic summits in Hanoi and Singapore and Panmunjom. We need to get that focus back over the coming months. And, if I've got a message to the Moon administration or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as a journalist observer, it's pay attention and recognize that Seoul and Washington can drive this process. It doesn't need to be dictated by North Korean provocations.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participate. It's an honor to be here. 예, 테일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저한테 그 다음 또 세미나 세션이 있어서 제가 10시 20분까지 한 9분 10분 남았는데요. 그래서 순서가 본래 이상신 통일연구원 그 실장 이상신 박사가 먼저였습니다만은 브루스 베넷 박사님한테 먼저 그 토론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상신 박사는 통일연구원이 주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알아서 확 깎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베넷 박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귀중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베넷 박사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넷 박사님 부탁합니다. Thank you. I'm going to share screen here to share some quick thoughts. If I can get the computer to work. Hopefully you're seeing my screen now. I want to talk about the situation with President Biden, but let me go very quickly because of the time. One of the things we have to remember is right before the election, President Biden wrote an op-ed about Korea. That's incredible that he would put that much focus on Korea just before the election. It suggests that he and probably some members of his team are prepared to pay attention to Korea, and I think we need to hope for that and try to make it happen. But I think it's also important to remember that Biden himself is going to be just as busy as everybody has been saying. So the choices of key cabinet officials and their subordinates will also be absolutely critical. We don't know who those people are yet, but those are the people who are going to have to coordinate with South Korea
they're going to have to be prepared to take action on many of these areas. Now, Biden wants a strong alliance. He wants to focus on that. He's got to work closely with President Moon to do that, but there are really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pective between the U.S. side and the Iraq side.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at. The U.S. side is obviously focused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at's why President Trump agreed to negotiate with Kim Jong-un. It has been the focus on the U.S. side, but the South Korean side has been quite naturally focused on peaceful coexistence. It just makes sense. That, though, leaves for some difference. Now, from the U.S. perspective, let's think. In the 2019 New Year's address, Kim Jong-un said that he was committed to no nuclear weapon production. He said that. In addition, in the Panmunjom Agreement from April 2018, President Moon and Kim agreed that they would fully implement all previous South-North agreements and declarations. Of those, the 1992 South-North Declaration is absolutely clear. North Korea wi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Kim has already agreed to dismantlement of his nuclear program. The fact that he hasn't been doing that is very discouraging. So let's look at where he is. He didn't keep his word from 2019. U.S. has been saying, the IAEA has been saying that he has been producing nuclear weapons. And in fact, he also violated the 1992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which means he's violated the Panmunjom Declaration. He's been doing exactly the opposite of what he committed to do. He's been producing nuclear weapons and expanding those capabilities. And a poor country isn't going to keep expanding its capabilities if it's planning on giving them up. So he's showing no indication of doing what he's committed to do. Moreover, both people in the US and South Korea think that Kim is never going to fully denuclearize. A Kinu survey from just earlier this year said 90% of ROC's citizens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So where are we? I think President Moon believes that if we just give North Korea a little bit more, maybe an end of war agreement, something more, then he'll just take those actions and move forward. But I think on the US side, you've got to go back to what Secretary of Defense Gates said 10 years ago when he said, look, I am tired of buying the same horse twice. We keep paying Kim for agreeing to denuclearize, and he's not doing it. So will Kim accept a nuclear weapon production freeze? That would be a step towards denuclearization, but it's not all that strong. Let's take a look and see. The key issue is Kim's intentions. What is he intending to do? I think President Moon believes that he's just concerned about deterrence, but I have to say, if he's built already 65 to 100 nuclear weapons, which appears to be the case, and he's seeking to build 100 ICBMs, that doesn't sound like deterrence. It sounds like he's got more in mind. I think that if he's seeking more than deterrence, he's going to ask for an end of war agreement, and that would be buying the same horse for the third or fourth time. I don't think the U.S. is likely to do that. We have to look at his behavior and say, he has not been doing what he's been said to. We have trouble trusting him. We ought to be thinking about how we pressure him, but we have to be careful because pressure alone is likely going to fail. So where are we? Many analysts are saying we expect a provocation in the next few weeks. I think we've got to try to help President Biden think about how we avoid that. And one of the ways to avoid that would be to give him a contingent offer. President-elect Biden could say,
We're prepared to ship a major medical supply shipment every month that North Korea can have if it hasn't done a provocation in the last 6 months. That means that if Kim wants something before July next year, he can't do a provocation in the next few months. This would signal many of the key messages we want Kim and his elites to get. Moreover, I think we've got to manage the transition to the inauguration. This is an offer that President-elect Biden should give. He can give it tomorrow. He can't take action on it until after the inauguration, but he could do it tomorrow, not negotiate it, make it in a carrot and stick so that Kim can still claim victories, which he needs, but also so that there are clear consequences to his bad behavior. There are many other carrots we can offer. There are also many sticks we can offer. Look, Kim is very concerned about outside information operations. If we decided to get serious and respond to the North's psychological operations that they do every day, he is not going to be happy. So we ought to tell him, if he doesn't decide to take some actions in this area, we are ready to do that. So I think there are some choices ahead. There are other issues that the subordinates of President Biden, President-elect Biden, will be able to take. I agree that we should see a resolution of the burden sharing and other issues. But I think from a U.S. perspective, this denuclearization is key. Thank you very much. 예, 베넷 박사님 고맙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조금 시간이 경과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상신 실장님 말씀 들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서 이 박사님 한 5분 정도 한번 말씀 조금 깎았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다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할 얘기가 없었는데 그냥 이종석 장관님이 시간 안 주셔서 많이 못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맺었던 그 북미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계승하는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북미 합의는 뭐 간단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이런 원칙적인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이기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문제는 이제 카지아니스 국장님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우선순위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올라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세 나라가 다 이제 시간을 두고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많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이것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수해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로 오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경제 제재를 생시를 리프트 시켜가지고 그것을 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고 이런 면에서 이 세 나라가 다른 타임테이블로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다면은 최악의 경우는 북한이 참지 못하고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카지아니스 국장님이 제시해 주신 한국이 여기서 조종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국과 북한 사이에 지금 신뢰가 많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 원인을 한국이 잘못했다고 이제 한국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바로 가일 테일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한국과 미국이 서로 그 굉장히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해야 되는 얘기는 분명히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계승한다는 것을 거기서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의
그런 정책들을 미국이 완전히 신뢰한다는 모습을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만남에서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매우 클리어한 시그널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국 이슈를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국의 분담금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것은 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둘 것은 지금 대만 해협에서 굉장히 군사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미국에서 중국과 대만의 정말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주한미군력이 동원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전 세계 파병되어 있는 미군들을 굉장히 좀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꽤 오래전에 시작된 미국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한미군이 만약에 한국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파병될 가능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장님 고맙습니다. 또 주어진 시간마저도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미안하고요. 발표자들께서 토론자들의 그 토론에 대해서 조금 답변하거나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다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지금 주어지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제가 그래도 사회자로서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주장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특히 이제 미국에서 토론하신 두 분 선생님 좋은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좀 깊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입안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쉽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에도 그렇고 비핵화를 약속했다고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김정은은 단 한 번도 비핵화를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상응하는 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북한은 단계적인 이제 비핵화 조치를 원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조치하는 거에 따라서 동시에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단 한 번도 자기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붙었는데 자꾸 전제 조건을 빼고 얘기하면 그건 사실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자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서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을 때 그 전후에서 도발을 해온 관성, 즉 경로 의존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부통령이 였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의 1기, 2기 때 취임 전후에서 다 북한에 그러한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또 도발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려하는 것은 그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의 도발하지 않게 할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단 북한은 과거와 좀 다르게 지금은 하나의 변수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경제 건설에 완전히 총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방역 대책에도 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대외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북한의 경제 발전 드라이브를 거는데 지금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시험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가능성을 줄이는 길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미국이 선언한다고 해서 줄어들까? 어느 정도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강력하게 더 강한 제재를 가하고 더 강력하게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까? 전 그건 오히려 거꾸로 역효과가 날 것이다. 지금 정말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북한의 의도나 그다음에 북한이 갖고 있는 그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볼 때 이상신 박사가 좀 얘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에 합의한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존중한다라는 표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북미 공동성명은 2000년 10월에 미국과 클린턴 정부와 김정일 당시에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 정권과 서로 간에 합의했던 이른바 조미 북미 간의 공동 커뮤니케에 비하면 훨씬 더 추상도도 높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더 이렇게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그걸 갖다가 존중한다고 해서 하나 부정적일 게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비핵화 협상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거 물론 앞으로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비핵화 협상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언명만 해도 저는 북한은 아마 쉽게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뭐 어렵게 인도적 지원하고 뭐 그렇게 돈 들일 필요 없이 현재 트럼프가 했던 것 중에서 트럼프 정책을 다 이어받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안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존중하고 이 위해서 나는 그러나 물론 트럼프와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만 아마 이런 정도 말씀드린 걸 한다면은 저는 북한이 쉽게 도발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더 많은 북한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게 됐는데요. 예, 여러분 좋은 토론과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